안녕하세요. 사랑과 은혜입니다. 오늘은 어사 박문수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박문수를 모르는 한국인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 그리고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목숨을 걸고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 다음으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인물이 바로 박문수입니다. 그는 어사로서 임지에 나가서는 힘없는 억울한 백성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애를 썼으며, 조정에 들어와서는 언제나 정의의 편에 서서 바른 말을 하고 또 임금이 바른 국정을 펴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그를 시기하고 모함하는 반대파들도 많았으며, 그럴 때마다 박문수는 조금의 미련도 없이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치판에서는 언제나 그 알량한 자리 하나 차지하여 기득권을 누리려는 간신배들이 들끓고 있습니다마는, 박문수는 그야말로 그런 권력에 집착하지도 않았고 언제나 나라와 임금을 위한 충성,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판을 바라볼 때면 참으로 한심스럽고 구역질까지 납니다. 막장 드라마 같은 정치, 이런 현실 속에서 더욱 그리운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박문수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함께 고전 이야기 몇 편도 묶어서 낭독해드립니다. 가야선에 올라서 영조 27년에 낙향하여 28년의 세해를 맞은 박문수에게 그동안 영조는 서울로 오라고 거듭 독촉을 했다. 그때까지 박문수에게 제수된 한성판윤 벼슬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박문수는 왕명을 거역할 수 없어 조정에 들어오긴 했지만 낙향하게 윤호해 주십사 거듭 청혼을 했다. 전하, 이제 신은 처야로 돌아가 자연 풍광을 보타며 여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윤호해 주옵소서. 영성군 또 돌아가겠다는 것이요, 달이 한나라 영문에 비쳤다는 시구처럼 과인도 그런 생각이 간절할 때가 있어. 그러나 경은 끝까지 과인의 곁을 떠나서는 아니되오. 전하, 신은 전하로 돌아가더라도 신하로서의 신의를 다할 것이오니 윤호해 주소서. 조정에서 신이 필요하여 부르실 때는 언제라도 즉시 달려올 것입니다. 그럼 오라고 초청하면 언제라도 오겠소? 예, 벼슬을 하라고 부르시면 신은 아니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냥 부르시면 언제라도 오겠습니다. 영조는 무엇인가 잠시 생각하다가 좌의장 조현명을 불러들였다. 주상은 들으시오. 영성군이 너무 과로하여 쉬고 싶은가 보. 초야로 돌아가길 원하니 그것은 아니되오. 서울에서 당분간 쉬도록 하는 것이 좋겠소. 그래야만 필요할 때 국사를 의논할 수 있을 게 아니오. 조현명이 이렇게 아뢰었다. 전하, 영성군과 신은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는 다만 성품이 너무 강직하여 서인배들의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우선 너무 지쳤으니 쉬도록 배려하소서. 박문수가 영조에게 이렇게 품달했다. 전하, 신이 물러가기 전에 한 말씀 고언하겠습니다. 요즘 방쟁이 더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신은 본래 명목만 지켰지 그동안 방포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요즘 전하의 주위 신하들이 눈치를 살피며 아첨만 할 뿐 참된 직언을 아니합니다. 그리고 전하께서도 겉으로는 탕평색을 표명하면서도 어질고 참된 자는 피하시고 아첨하고 교활한 자들을 쓰시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사람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영성군의 말이 옳소. 과인이 이따금 판단이 흐려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오. 그러나 영성군은 지나치게 강직하여 임금인 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질타할 때가 있어. 전하, 신은 일단 돌아가겠습니다. 박문수는 어전에서 물러나와 곧 소촌으로 돌아갔다. 세자는 매사에 부왕에게 반항했다. 부왕 영조가 싫어하는 것을 골라가며 일부러 하는 것 같았다. 영조도 세자를 원수대하듯 했다. 그러던 때 그의 3월 4일이었다. 어린 원손이 갑자기 급병이 나서 명제경각이라는 급보를 받았다. 충격을 받은 영조는 내시들의 부액을 받으며 원손이 있는 창경군 통명전으로 납시었다. 영조는 세자를 대하기 싫어 평소에 그곳에 가지 않았다. 그러나 워낙 다급한 상황이기에 그곳으로 향했다. 왕비 서씨를 비롯하여 세자빈 홍씨, 늙은 상궁들이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원천을 지켜보다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영조를 맞이했다. 이게 무슨 변고란 말인고. 어째서 이 지경이 되도록 그냥 두었느냐. 그 말에 모두들 벌벌 떨기만 했다. 그때 중전 서씨가 나서며 아뢰었다. 마마, 얼마 전까지 탈이 없었는데 갑자기 경기를 일으키며 이 지경이 되었답니다. 이거야 원. 그럼 누가 우리 세손을 해치기라도 했단 말인가? 마마, 고종하소서. 그런 것이 아니오라. 중전은 나서지 마시오. 영조는 중전 서씨를 욱박지른 후 세자빈 홍씨를 바라보았다. 홍씨는 긴장하여 벌벌 떨기만 하였다. 영조는 시선을 돌려 딴전을 부리는 세자를 노려보았다. 세자는 영조와 눈길이 마주치자 외면했다. 너는 세손이 이 지경이 되도록 무엇하고 있었느냐? 그러자 세자가 한다는 소리가 인명은 제천이라고 하더이다. 죄명이 짧으면 죽을 것이요 길다면 깨어날 것이니 너무 심려치 마소서. 이러하니 영조는 크게 노하였다. 주로 이놈, 내가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두 사람 사이에 또다시 감정 대립이 시작되니 주위의 사람들이 몸둘 바를 몰랐다. 그런 사이 세자는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다. 그때 중전 설씨가 영조에게 말했다. 마마, 고종하소서. 지금 세손이 매우 위급하오니 급히 전의를 부르는 게 급설무이옵니다. 영조는 끓어오르는 노기를 애써 누르며 전의를 불렀다. 급히 달려온 전의가 진맥을 하고 침을 놓고 탕제를 올렸다. 그러나 열이 불덩이처럼 타올라 숨이 간신히 이어지던 세손은 수탄이들의 지극한 정성에도 보람없이 결국 세상을 떠났다. 세손의 죽음으로 인해 영조와 세자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박문수는 그 점을 염려하다가 영조를 찾아가 이렇게 진언했다. 전하, 세자는 장차 이 나라의 종묘 사직을 이어갈 대통이시니 좀 더 따뜻한 이해로 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성군의 말은 과인이 밭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들을 수 있어. 그러나 세자가 사람 노릇 제대로 하기는 해상적 글로써 차라리 삶은 콩에 싹이 나기를 바라는 것이 낫지. 박문수는 영조와 세자가 불목하는 데 대해 크게 염려했다. 영조는 박문수에게 이렇게 부탁했다. 세손의 죽음은 참으로 애통하고 절통하오. 묘소를 잡는 일 전반에 관해 경이 모든 걸 전담해 주오. 전하, 세손의 죽음은 참으로 애통하고 절통하오. 묘소를 잡는 일반에 관해서 민폐가 없어야 할 줄 아옵니다. 백성들의 부역과 비용이 많아져서는 아니 되오니 선릉 근처 국내에 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알겠소. 묘소를 쓸 때 주위에 나무를 너무 많이 베지 마시오. 전하, 신이 알아서 하겠사옵니다. 박문수는 전에 금강산에서 선도인을 만나 풍수지리에 대해 배운 적이 있다. 새손의 묘토를 잡으려고 선릉으로 찾아가 주위의 지세를 살필 때였다. 선릉 주위에 삿갓을 쓴 어느 이인이 낮잠을 자고 있다가 박문수가 다가가니 부시시 일어났다. 그런데 박문수가 주위를 살피며 가까이 다가가니 이인은 어느새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그가 앉았던 자리에는 종이 쪽지가 떨어져 있었다. 박문수가 주워서 살펴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다. 풍원군 4월 거. 뭐라고? 풍원군이 4월에 간다고? 그는 박문수와 평생에 걸친 동지이다. 그런데 그가 곧 떠난다니 박문수는 충격을 받았다. 2년 됐던 바로 이 자리가 죽은 새손의 묘토구나. 하늘이 도우신 것이다. 박문수는 그것에 새손의 체백을 안장하기로 했다. 새손을 장지에 묻는 날 사소한 일로 영조와 세자 간에 또다시 감정 마찰이 있었다. 참으로 큰일이로다. 부자간에 저렇게 불복하니 장차 크나큰 화가 닥치겠구나. 박문수가 우려했던 것처럼 훗날 사드세자의 비극은 끝내 터지고야 말았다. 영조 30년 4월 26일 박문수에게 엄청난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는 부고가 나아들었다. 삿갓쓴 디인이 마치 예고했던 대로 영돈형 조현명이 세상을 떠났다. 조현명은 박문수와 함께 나라에 공을 세웠고 서로가 이해하고 뜻을 같이 하는 동지로서 분신과도 같았다. 그의 죽음으로 인해 박문수는 흡사 수족이 떨어져 나간 것처럼 허전했다. 박문수는 한없이 애통하게 여기면서 배로 만들어진 상복을 입고 손수 제문까지 지어 그의 무덤에 술을 부었다. 박문수는 그의 죽음으로 인해 한동안 힘없는 허탈감에 빠져들었다. 조현명은 이인재인한 때 박문수와 함께 큰 공을 세웠고 벼슬이 영의정의를 얻고 청렴결백하고 강직한 성품이어서 박문수와 우위를 도타히 다짐했던 것이다. 박문수와 조현명은 문경지교의 벗이었다. 서로의 목숨도 기꺼이 바꿀 수 있는 그런 사이였다. 문경지교, 고사의 어운을 상고하면 이렇다. 춘추시대 인상현은 소양왕을 위협하여 잃었던 화씨벽을 되찾은 공로를 인정받아 상대부의 지위에 올랐다. 그 후 3년이 지나서 왕이 민지에서 회동하여 불역을 당할 처지에 놓인 조왕을 구하고 진왕을 무색해한 공로로 다시 상경에 올랐다. 그러자 장군 연파는 그것을 안 잊고 깨보았다. 인상현은 고작 새치 혀를 놀려서 내 윗자리에 올랐으니 참을 수가 없다. 내가 기어이 녀석에게 치욕을 안겨줄 것이다. 어디 두고 보아라. 그 소리를 측근에게서 전해들은 인상현은 도전하는 연파를 자꾸만 피하려 들었다. 상형께서는 어찌하여 아랫사람에게 수모를 당하면서도 피하려고만 하십니까?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인상여가 이렇게 대답했다. 조나라는 지금 진나라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그들이 당장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는 것은 연파 장군과 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둘이 서로 싸운다면 적에게 기회를 주게 된다. 나라의 안보가 우선이지 개인적인 구족은 그 다음이다. 그래서 내가 정면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일세. 그 말은 꼭 연파에게 전달되었다. 연파는 자신의 언행에 대해 부끄럽게 여기고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러 왔다. 그 후 두 사람은 목숨을 대신 바꿀 수 있는 사이가 되었다. 박문수와 조현명도 오랜 세월 생사를 같이 했고 정치적인 영역도 함께 겪은 사이이기에 그의 죽음은 박문수에게 매우 충격적이었다.
박문수는 올해 조현룡의 장례식을 끝낸 후 시골로 낙향했다. 낙향한 박문수는 모처럼 산천 경계를 구경하러 나섰다. 젊은 종 곰수 하나를 데리고 지필목 등 가장 간단한 행장을 꾸려 가여산으로 향했다. 가여산은 지금의 경상남도 합천군과 거창군 및 성주군에 걸쳐 있는 국립공원이다. 최고봉의 높이는 1430m에 이르는데 소백 산맥의 명산으로서 일찍이 조선 8경으로 꼽혀왔다. 곰새를 데리고 박문수는 홍려동에 이르러서 바위가에 앉아 흐르는 계곡물에 발을 씻었다. 곳곳에 빽빽하게 우거진 나무들, 무성한 나뭇잎에 가려서 언뜻언뜻 드러나는 하늘이 아늑하고 신선했다. 그 계곡에서 박문수는 곰새가 지공한 술 한 병을 마신 후 다시 위쪽으로 올라갔다. 이따금 가파른 절벽이 나타나고 귀암괴석이 저마다의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계곡을 따라 약 10리쯤 올라가니 벼류천지의 선경이 펼쳐져 있었다. 가파른 절벽에는 전에 다녀간 수많은 시인묵객들의 이름이나 시가 새겨져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신라말의 대문장가, 당나라에 가서도 그 문명을 널리 떨쳤던 고은 최치원의 시였다. 오랜 세월의 비바람에 달라져 매우 희미하여 판독하기 어려웠다. 박문수가 천천히 훑어뜻을 풀어보니 대충 이러했다. 높은 폭포수가 떨어져 골짜기에 울리니 지척 사이에 하는 말소리도 제대로 듣기 어렵구나. 아마도 세상에 시빗소리 들려올까 저하여 물소리가 속된 말을 막는가 보다. 시의 내용은 흡사 당쟁의 와중에서 시기곡식에 시달리다 지친 박문수 자신의 심사를 대변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름대로 감회가 새로웠다. 한동안 쉬었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 홍화문에 도착했다. 그리고는 절 주위를 둘러본 후 해인사에 이르러 하룻밤 유숙하기로 했다. 해인사는 신라의 애장왕 때 세워진 사찰로서 그동안 여러 번 중수되었다. 다음날 박문수는 봉천대 등 산덩어리를 향해 올랐다. 멀리 금우산이 희미하게 보였다. 금우산은 고려 말의 충신 길제가 중국의 백이 숙제의 절조를 지키고자 숨어 살았던 곳이다. 박문수는 곰새가 갖고 온 미숫가루와 술을 마시고 바위 위에서 낮잠을 잤다. 그곳 한켠에는 조그만 빈 암자가 비어 있었는데 박문수는 그곳에서 하루를 지내기로 했다. 달밤에 천하절경에 달구경을 하면서 술잔을 기울이니 취웅이 도도해졌다. 그런 분위기에서 박문수가 혼자서 시를 읽고 있을 때 삿갓을 쓴 이인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영성군께서는 그동안 국사에 힘하느라고 참으로 노고가 많았습니다. 지금 상감마마께서는 심기가 매우 상하셔서 심한 두통을 앓고 계십니다. 머저나 영성군 대감께서 서울로 가실 때 이 선단을 상감마마께 올리시면 깨끗이 나을 것입니다. 이인께서는 도대체 누구시오? 오랜 세월을 두고 여러 차례 나를 도우면서 어째서 자신을 밝히지 않소? 이 몸은 대감께서 하시는 일을 약간이라도 돕는 하늘의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대감께서는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다. 일신의 하늘만 도모하지 마시고 다시 조정으로 돌아가셔서 상감마마의 병을 치유케 하고 국정에 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늘의 뜻입니다. 삿갓은 이인은 선단에 든 조그만 주머니 한 개를 박문수에게 건네준 후 인의 모습을 감추었다. 내가 이럴 때가 아니구나. 상감께서 용체 불편하시다니 이 약을 꼭 전해드려야겠구나. 고향집으로 돌아온 박문수는 그동안 영조가 거듭 교지를 보내어 자신을 소명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영성군은 하루속히 과인의 곁으로 돌아오시오. 국가의 주석지신이 과인을 항시 가까이서 보필해야 하거늘 어찌 낙향하여 책임없이 지내려고 하오. 거듭 간곡히 당부하는 바이니 즉시 상경하오. 이미 여름은 가고 가을로 접어들 무렵 박문수는 영조의 불같은 재촉을 받던 끝에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서울로 향했다. 명나라 관원 유해의 가족 상봉. 명나라 관원인 유해는 우리나라 진주 사람이다. 그는 본래 성명이 신민이고 아버지는 신흥창으로 선비이다. 신씨는 우리나라 큰 성씨로 신씨 중에는 현다는 관리가 많았다. 만력 21년 1593년 진주에 위변이 일어나 그의 일가 9사람이 어지럽게 노략질당했다. 당시 유해의 나이는 11세로 제독 유종의 군대에 들어가게 되었다. 유종은 그를 가엾게 여겨 군중에 두고 보살펴 주었다. 왜구가 물러가자 그는 유종을 따라 중국에 들어가 그 집의 일꾼이 되었다. 성씨도 유종의 성씨를 따르고 이름을 고쳐 유해라고 하였다. 유해는 유종을 따라 섬 땅의 도적 양릉령을 토벌하면서 공훈을 세워 천총, 유격 등의 관직을 지냈다. 만력 46년 1618년 발로 누르하치가 요강 지역을 두루 노략질하자 유종은 대군을 거느리고 요좌 진강에 진군하였다. 유해는 청하보에서 오랑캐를 공격했는데 전세가 분리해져 관직이 바뀌었으나 여전히 유종의 군대에 속해 있었다. 우리나라의 이귀, 신수굴과 서신을 통하였으니 곧 같은 성씨였다. 회신받은 편지를 통해 아버지 응창이 이번에 일본에서 돌아왔다는 것을 알고는 유종에게 사신으로 조선에 가서 부모를 뵐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평안도에서 서울에 이르기까지 거쳐온 의뢰 수령들에게 예의를 지켜 공손히 대하고 행실을 삼갔다. 객사를 사양하여 거처하지 않고 개인 집으로 옮겨 머물렀다. 서울에 와서는 도성의 남문 밖에 이르자 말에서 내려 걸어서 태평관으로 들어갔다. 임금이 예물을 보내면 반드시 탁상에 올려놓고 뜰러 내려가 사배하여 우리나라 신하와 똑같은 예를 올렸다. 진주에 내려가 아버지를 뵙겠다고 애걸했지만 조정에서는 허락하지 않고 진주에 공문을 보내 아버지로 하여금 명마를 타고 올라오게 해서 서로 만나게 해주었다. 당초에 일가 9사람이 모두 노략질을 당해 서로 생사를 알지 못했는데 당시 6살이었던 그의 동생은 일본에 들어가 의학 처방법을 배워 병을 치료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여 재산을 축적하였다. 아버지가 인근 고을의 포로로 잡혀있다는 소식을 들은 동생이 백금의 돈을 줘 풀려나도록 하였다. 같은 해 나라에서 우리 백성을 본토로 수연하게 되자 동생과 아버지가 함께 돌아왔다. 이에 이르러 유해와 서울에서 서로 만나게 되니 이때 유해의 나이가 37세였다. 부자가 모두 옛 모습이 아니었는데 신흥창은 유해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다. 유해만이 신흥창의 모습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지만 진실로 아버지인지 아닌지를 확신할 수 없었고 그 아우와는 둘 다 서로 알아보지 못했다. 유해가 어렸을 때 잘못하여 기와 조각으로 동생의 눈가에 상처를 낸 적이 있었다. 그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는가 물어보니 과연 그 흔적이 있기에 부자 3사람이 서로 붙들고 통곡하였다. 유해는 지나오는 길에 얻었던 재물과 패백 그리고 임금이 하사한 것들을 모두 그 아버지에게 드렸다. 또 타고 왔던 푸른색 나귀도 아버지에게 드리면서 말하였다. 이 나귀는 하루에 4흘길을 갈 수 있으니 고향에 왜구가 이르거든 이 나귀를 타고 피하십시오. 임금 또한 신흥창에게 육품의 군직을 제수하여 위로하자 유해는 왕명을 받고 사배한 뒤 머리를 5번 조아리면서 은혜에 감사드렸다. 신흥창은 시를 지어 중국으로 돌아가는 유해에게 주었는데 그 시는 다음과 같다. 9 가족 각기 뿔뿔이 흩어져
곳곳에서 그리워하며 곳곳에서 슬퍼했네. 곳곳에 흩어졌다 이제야 만났는데 6사람이 있는 곳은 알 수가 없구나. 부자가 통곡하며 이별하니 듣는 사람들 모두 눈물을 흘리지 않으니 없었다. 유해는 돌아가서 유정과 함께 오랑캐를 정벌하다가 전사하였다. 김인후의 인품과 학문. 하소 선생 김인후는 호남 사람이다. 선생은 나이 18, 19세 무렵 서울로 왔는데 때마침 저루가 칠석이어서 빈궁에서 선비들에게 시험을 보였다. 용제 이행이 대제학으로 있었는데 칠석을 제목으로 하여 부를 짓게 하자 하서가 이상의 격에 들어 수석을 차지했다. 용제는 하서의 인물과 문장이 모두 주옥같이 아름다움을 기특하게 여겼다. 다만 약관의 나이 어린 10월 선비로서 문장이 이처럼 일찍 높은 경지에 이른 것이 참으로 의심스러워 그를 반궁에 머물도록 하고 7가지로 제목을 내 시험을 보게 했다. 그중 연부와 영어부는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널리 전하여 암송하는 것이다. 하서는 조정에 나아가서 청년직을 역임했으나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으며 간악한 무리들이 권세를 휘두르는 것을 미워하여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나라에서 홍문관 교리의 벼슬로 부르자 이에 응하여 행로에 올랐다. 성품이 술을 좋아하여 여러 섬에 술을 싣고 가면서 길가에 마을이나 주점에 꽃이나 대나무가 있는 것을 보면 곧 말에서 내려 술을 마셨다. 10여일 동안 이와 같이 하니 간 것이 겨우 며칠의 노정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는 술이 다 떨어지자 병을 핑계대고 더 이상 가지 않았으며 이후 종신토록 벼슬하지 않았다. 하서는 성리학에 관한 책을 좋아하여 여기에 공력을 가장 깊이 쏟았다. 미암 유이춘과 함께 학문을 연마했으며 그와는 혼인관계로 맺어졌다. 만년의 후진을 가르치는데 대학의 수업장이 빠져있자 구송하여 그것을 받아 적도록 하였다. 코일 선번과 대조해 보니 작은 글자로 줄을 단 내용까지 틀린 것이 한자도 없었다. 내가 젊은 시절에 그의 부를 보았는데 완숙하고 정년됨이 과문의 법식에 매우 부합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하서전집을 보기에 이르러서는 그에 감복할 만한 것이 없었다. 이의 10만 양명설. 이율곡 선생이 병조판소가 되었을 때 북쪽 변방에서 오랑캐 이탄계의 난이 있어 서울에서 전사를 선발하여 그들을 방어하였다. 난이 평정되자 선생은 경연석상에서 의견을 아뢰었다. 예로부터 나라에서 군사를 한번 쓰게 되면 전란이 그치지 않는 법입니다. 나라가 평안한 지 100년이 되어 백성들이 전쟁을 하지 못하는데 이번에 비로소 군사를 썼습니다. 이후로 전쟁이 그치지 않을 것이오니 청컨대 팔도에서 미리 정예병 10만을 선발하여 뜻밖의 재난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좌우에서는 아무도 그의 말을 동조하지 않았으며 어떤 사람은 선생이 겁을 먹어 이게 작은 악한을 보고 10만의 군사를 준비하려 한다고 하였다. 그 후 임진년에 큰 난이 일어나 전쟁이 7, 8년 동안 멈추지 않았다. 의정 서해 유성룡이 말했다. 후세 나는 소인의 이름을 면치 못할 것이다. 평서 수컨 곧 이가 10만 군사로 대비할 것을 청했을 때 나는 사리에 얻었다고 여겼는데 지금에 이르러 몹시 후회스럽다. 수컨은 높은 식견을 지녔으니 우리들은 부끄러워 죽을 지경이다. 애석하도다. 그 당시 나 또한 경연에 참여했으면서도 그의 말을 찬양하지 않았구나. 윤필상의 관력과 죽음. 상국 윤필상이 형방성지로 있을 때의 일이다. 겨울이라 날씨가 매우 추웠는데 강정대왕이 침전 밖에서 그를 불러 친견하고는 말했다.
오늘의 혹독한 추위는 1년 가운데 최고로구나. 내가 임금으로서 깊은 궁궐 따뜻한 방에 앉아 있는데도 소못으로도 막을 수 없는 혹심한 추위가 어디에서인지 모르게 새어 들어온다. 추위의 맹렬함이 이와 같은데 하물며 죄를 지은 사람이 칼을 쓰고 포승에 묶인 채 북쪽 방에서 얇은 저고리와 헛바지를 입고 감옥 속에 갇혀 있음이랴. 내가 죄수의 문서를 꺼내보고 석방할 만한 자를 아뢰어라. 내가 죄수의 문서를 꺼내 살펴보고 석방할 만한 자를 아뢰어라. 연필상이 대답하였다. 성상의 염려가 여기까지 이르니 하나라 후임금이 죄인을 보고 울었다는 그 어진 마음도 이보다 더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신은 평소에 맡은 바 일을 익히 살펴보고 있어서 죄수의 문서를 꺼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터럭을 분간할 정도로 세세하게 분변하면서 입으로는 단서를 암송하여 그 자리에서 석방할 자와 못할 자를 다 말하였다. 임금이 크게 놀라 내전의 일로 말했다. 이 사람은 관리로서 그 직책을 훌륭하게 수행하니 큰 일을 맡겨 한 방면을 책임지게 할 만하오. 내 조정에 이와 같이 현명한 신하가 있는 줄은 몰랐어. 이윽고 명하여 침전 안으로 불러들여 어주를 따라주며 단비가지 옷을 벗어 그에게 입혀주었다. 이때부터 임금의 은총이 특별하여 차례를 건너뛰니 품계가 올라 매번 정사 때마다 은혜롭게 벼슬을 내려 관직이 의정에 이르렀다. 연산조에는 관직에서 쫓겨나 진원에 유배되었다. 연필상이 일찍이 중국 갔을 때 이름난 점쟁이에게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평생 동안 공운과 명성이 신하 중에서는 제일일 것이나 다만 종래는 삼림 아래에서 죽을 것이요. 연필상은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관직에서 내쳐져 진원에 민가에 오고할 때 집 밖에서 초동이 동물을 부르면서 말했다. 오늘은 함께 중림에서 나무를 하자꾸나. 그 소리를 듣고 주인에게 물었다. 중림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주인이 대답하였다. 이것에는 상림, 중림, 하림이 있는데 모두 지형입니다. 연필상이 서글퍼하며 말하였다. 내가 점차 이곳에서 죽겠구나. 얼마 안 있어 그는 병으로 죽었다. 상진의 관대한 인품. 정승 상진은 사람 때문에 관대하고 도랑이 커서 평생토록 남의 과실을 말한 적이 없었다. 어떤 사람이 한쪽 다리가 짧았는데 한 객이 이에 대해 이야기하자 상진이 말하였다. 손님은 어찌해서 남의 단점을 말하십니까? 의당 한쪽 다리가 더 길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당대의 명언으로 칭송받았다. 이상 오상이 젊은 시절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복희 황제 때의 태평 풍속 지금은 쓸어버린 듯 사라지고 오직 봄날 술잔 속에만 남아있네. 상진이 이 시를 보고 탄식하며 말하길. 내가 예전에 오생을 훌륭하게 여기어 끝내는 크게 되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그 말이 어찌 이리 박전한가? 하고는 붓을 들어 다음과 같이 고쳤었다. 복희 황제 때의 태평 풍속 지금껏 남아있으니 봄날 술잔 속에서 보는구나. 네 글자로 인해 기상이 현격하게 달라졌으니 대개 오상의 명망과 관작이 상진보다 한 단계 낮음이 당연하다. 상진이 의정부에 들어가 복상하고 돌아오니 그의 손녀사위 이재신이 물었다. 오늘 복상을 하셨는데 누구로 결정됐습니까? 상진이 잠자코 있자 이재신이 말했다. 심통원이 낙점될 것 같다는 말이 들리는데 정말입니까? 그렇게 될 것 같구나. 그 사람은 수염이 좋지. 상진은 나이 17세가 되도록 글을 잘하지 못했다. 일찍이 승가사에 가서 책을 읽었는데 손가락에 침을 묻혀 승려의 책상 위에 있는 기름종이에 글씨를 썼다. 한 선비가 정색을 하며 꾸짖어 말했다. 젊은 사람이 비루하구만. 어찌 입안에 침으로 종이에 글씨를 쓴단 말인가? 상진은 매우 부끄러웠으나 한편으로는 화가 났다.
스스로 남아가 문장을 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행세할 수 없다라고 한탄하고 독서하기를 그만두고 걸어서 돌아왔는데 발가죽이 물러 피가 터져 신에 가득했다. 드디어 스승을 쫓아 힘써 공부하여 12가의 취재시험에 응시했고 마침내 문과에 장원급제했다. 그의 성품이 비록 관대하고 느긋했으나 학문에 정진하면은 이처럼 용맹스러웠던 것이다. 그는 권간을 공격함에 있어서도 시류에 따라 머뭇거리지 않았다. 이런 까닭에 청의에 중망이 있었으며 이에 정승의 지위에까지 오를 수 있었다. 그렇지만 그가 수염이 좋다고 말한 것은 또한 이재신이 지나치게 강직함을 꺼렸기 때문이다. 한고조의 지혜와 술수. 한고조는 성인의 자질을 타고난 데다 여공에게서 관상 보는 법을 대략 전수받았다. 거기에 술수를 보태었고 인사를 참작하여 헤아렸기에 백이 하나도 그릇됨이 없었다. 오강과 진승이 동남쪽에서 먼저 일어나려는 것을 능히 알았고 오강 유비가 50년 후에 난을 일으킬 것을 알았지만은 또 끝내는 그 난이 성공하지 못하리라는 것도 능히 알았기 때문에 그를 달리어 보냈다. 여호가 조정에 임하게 되면은 난을 일으키리라는 것을 알았던 까닭에 태자를 피하고자 했다. 여씨가 여러 여씨들을 왕으로 삼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 신하와 더불어 백마의 목을 배 맹세하였다. 요씨가 아니면서 왕이 된 자는 천하가 함께 친다. 그러나 여러 여씨 가운데에는 인재가 없어 끝내 성사되지 못할 것을 알았던 까닭에 태자를 바꾸지는 않았다. 왕릉이 강직함 때문에 쫓겨나고 주발이 능히 유씨를 안정시킬 것이며 진평 또한 홀로 감당하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승상의 제도를도 뒷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여씨들이 난을 일으킬 것이며 여수의 남편인 번괴가 우려스럽기 때문에 진평을 지켜 번쾌의 목을 베게 하고 주발로 그를 대신하게 하였다. 또 자신 사후의 계책을 여씨에게 남겨두었는데 이는 모두 여씨를 공격하는 계책이었다. 그런데도 여씨는 알지 못하고 한결같이 유교를 따라 끝내 자신의 일가에 재앙이 미쳤으나 이를 깨닫지 못했다. 여씨가 왕릉, 진평, 주발인들을 이어 누가 재상이 되겠느냐고 묻자 황제는 그대가 할 바가 아니다 라고 말했다. 이는 여씨의 수명이 진평과 주발이 재상이 된 후까지 이르지 못할 것이며 유씨를 안정시키고 여씨를 멸망시킨 뒤에는 다시 말할 만한 계책이 필요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비록 성인의 지혜라도 술수를 곁들이지 않는다면 뒤에 올 세월에 대해서 기필하기 어려우며 비록 술수가 기묘하다 하더라도 인사를 참작하여 헤아리지 않는다면 천하장상의 득실을 분간하기 어렵다. 이것이 바로 이른바 헤아리기 어려운 신비함이 아니겠는가. 살펴보건대 그는 사호에게 태자를 보호해달라고 부탁하고 난 후에 척부인을 불러 초무를 추게 하고 자신은 초가를 부르며 슬퍼했다. 이는 여씨들이 반드시 그 모자를 죽일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슬픈 노래로 연결한 것은 항우가 우이야 이별했던 것과 같다. 천하 대계를 보고 자질구레한 근심은 가볍게 여겼으니 성자의 큰 행동거지가 아니라면 어찌 이처럼 할 수 있으리요. 홍유손의 기행. 홍유손은 은둔한 군자다. 세상을 가벼이 여기고 고상한 행적으로 영리에 관여하지 않았다. 추강 남효원과 버타며 스스로 산수간에 멋대로 논이뤘다. 하루는 친하게 지내는 이름난 재상을 방문했는데 재상이 매우 정성스럽게 대접하고 비단이불과 수놓은 요를 주며 묵게 하였다. 아침이 되자 홍유손은 인사를 하고 떠났는데 비단이불 가운데는 똥이 남겨져 있었다. 한 번은 높은 언덕에 올라가 똥을 누웠는데 똥이 마치 새끼들처럼 길게 늘어져 언덕 아래까지 닿았다. 여러 아이들이 모여서 보고는 놀라서 소리를 지르자 홍유손은 곧 그 똥을 끌어당겨 뱃속으로도로 집어넣었다. 추강이 장차 금강산에 유람갈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는 그가 먼저 가서 논을면서 높은 나무를 타고 올라가
절벽에 시를 써놓았다. 선제 단군께서 무진년에 태어나 눈으로 기왕을 보았고 마한을 호령했네. 영랑과 함께 수부에서 논을며 우연히 춘주에 이끌려 인간 세상에 머문다. 시를 다 쓰고는 그 나무를 꺾어내고 뿌리까지 뽑아 없애 평평하게 했다. 추강이 그 시를 보았는데 올려다 볼 수만 있을 뿐 절벽에는 오를 수가 없는지라 매우 기이하게 생각하고 비선에 시를 지어겼다. 이 시는 추강의 풍악록에 실려있다. 홍효소는 나이 90세의 아내를 얻어 아들 하나를 낳았으며 이름을 지성이라 하였다. 그는 고문을 많이 알아 후진을 가르치는 데 명성이 있었으며 임진난때 죽었다. 이 집원의 신선놀이. 이 집원은 고매한 선비다. 명종 때 출사하여 사평이 되었는데 당시 윤원영이 권력을 제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비리로 송사를 판결하려고 하자 관직을 버리고 시골로 돌아왔다. 단양 강가에 초료를 짓고 정신을 수양했는데 거처하는 방에서 밝은 빛이 뻗쳐나왔다. 여러 거울에서 음식을 제공했으나 모두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집에 푸른 소가 한 마리 있어 두 뿔 사이에 8 내지 9마디가 되었는데 항상 이 소를 타고 강가에서 마음껏 눈이뤘다. 하루는 눈이 온 산에 가득 쌓였는데 푸른 소를 타고 산꼭대기에 올라 경치를 감상하였다. 따라와 노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다만 동자 하나가 소를 몰며 따르고 있었다. 이 집원은 맑은 흥치를 이기지 못하여 동자를 돌아보며 말했다. 너 또한 이 즐거움을 알겠느냐? 동자가 대답했다. 소인은 추울 뿐이고 즐거움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의 아들 이산에는 한 시대의 명리였는데 그를 아끼는 사람이 이 집원을 기용하여 단양 군수로 삼았다. 이 집원은 단양의 양 언덕 사이에 두 봉우리가 마주하여 솟아있는 것을 보고 날아다니는 신선의 놀이를 하고자 하였다. 관청에 송사하러 온 백성에게 칠그로 만든 밧줄을 구해서 두 봉우리를 가로질러 걸쳐 놓았다. 그리고는 나는 하계 모양을 만들어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고 거기에 둥근 고리를 부착하여 밧줄에 매달아 왕래하니 마치 허공을 날아다니는 것 같았다. 백성들이 이를 바라보고 신선으로 여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관직을 버리고 돌아갔는데 후에 최공이 그 자리를 대신하였다. 최 씨 아들 남수가 관청의 창고 안에 들어가 보니 다른 물건은 아무것도 없고 다만 칡으로 만든 밧줄만 가득하였다. 나의 선친께서는 공과 매우 친하게 지냈기에 재상 이산에는 매양 나에게 세교라고 하였다. 김정과 남곤. 충암 김정은 벼슬에 오르기 전부터 시로 명성이 있었으며 지저와 절개가 남달라 선비들이 우러러보고 사모하였다. 남곤의 문장과 절행도 당시 사람들보다 못하지 않았는데 선비들이 천시하며 모두들 그를 지목하여 소인이라 했다. 남곤이 직지하게 되었을 때 김정은 여전히 유생이었다. 친구 집에서 서로 만났는데 김정은 바야흐로 크게 취하여 자리에 토해놓고 누워있다가 남건이 온 것을 보고도 예를 차리지 않았다. 주인이 그를 발로 차 일어나게 하니 그제야 비로소 헝클어진 머리 그대로 앉아 남건을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어떤 애송이가 와서 내 꿈을 깨우는 것이냐? 남건은 지극히 공경을 다하며 말했다. 선비님의 명성을 듣고 항상 책 속의 인물처럼 여겼습니다. 한 번 모시고자 했으나 인연이 없었는데 오늘에야 다행히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새로 얻은 장자가 있는데 원컨대 선생의 훌륭한 시편을 얻어 장자의 첫머리를 꾸몄으면 합니다. 남건이 노복에게 명하여 집에 가서 장자를 가져와 바치도록 하자 김정은 취한 채 붓을 잡고 휘둘렀다. 별로 사양하지도 않고 또한 깊이 생각하지도 않은 채 즉석에서 시를 지었다.
강남에 즐거운 곳 있어 밤중 꿈속에서 소요했네. 행화촌에서 술을 사오면서 분명 이 다리를 지났노라. 대개 그림 속에 한 사람이 술병을 메고 다리를 건너가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 남건은 거듭 시를 읊으며 좋다고 칭송하더니 부끄러워하며 사리하고 떠났다. 당시에 김효 최연이 모두 정함을 받들어 현인들의 무리가 일시에 모두 그에게 귀하였다. 남건은 비록 명망과 절개를 스스로 좋아했지만 사리들은 모두 그의 옳지 못한 처사만 먼저 보고 만나면 매번 그를 비방하고 꾸짖는 뜻을 말과 얼굴빛에 드러내었다. 남건은 정성과 예를 다하여 따랐으나 여전히 그들에게 용납되거나 받아들이지 않았는지라 마음속에 늘 불만이 가득하였다. 끝내는 없는 일을 날조하기 이르러 심정과 옷소매를 나란히 하고 함께 신무문으로 들어가 고변하여 여러 어진이들을 얼고 법망에 끌어들여 일망타진하였다. 남건이 비록 자신을 사갈시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 이처럼 망극한 일까지 하였건만 평생 두드러진 과실은 없었는데 유독 이 일만은 귀신이나 불교도 하지 못할 바였다. 그는 나이가 들어서는 항상 자신의 허물을 후회하여 매양 홀로 앉아 있으면서 입으로 중얼거리고 손으로 난간을 쳤으니 그 개탄하는 기색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다. 평생 동안 지은 문장을 모두 불 속에 던져버렸는데 그의 문장은 매우 고상하여 우리나라의 문집 가운데 견줄 만한 것이 드물었다. 그런데도 그 뛰어난 문장들을 스스로 없애버린 것은 자신의 불선함이 후대에 더욱 드러나게 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지금 지정집이 남아있으나 이는 그의 외손인 여성분 송인이 남건의 저술 가운데 세상에 흩어져 나는 것들을 모은 것이지 집에 있는 원고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조식의 고귀한 풍모. 남명 조식은 고상한 행적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그를 기렸다. 영남의 은둔에 살면서 초원과 면류관을 마치 진흙 바라보듯 했다. 그는 경성에 와서 일찍이 탕춘대의 북쪽에 있는 무계동 물가에서 놀았다. 여성이 송이는 관직은 비록 부마였지만은 잠옷 선비의 아치가 있노라고 자처하였다. 선생의 풍채를 사모했던지라 계산해서 한 잔의 술이라도 선생에게 바치고자 하여 창에 있는 소나무 숲에 장막을 쳐놓고 선생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그는 길가에서 팔짱을 끼고 서서 하리에게 명하여 선생을 말 앞으로 모셔오게 했다. 남명은 그가 귀인임을 알고는 말에서 내리려 하지 않고 전부 술에 취해 부축당에 가는 것처럼 하면서 말했다. 어른이 맞이할 수는 없다. 여송이가 머리를 들어 그 행차를 바라보니 아득하여 마치 천길 높은 곳을 나는 봉랑 같았다. 두더지의 혼인. 예로부터 국혼으로 인해 화가 맺힌 일은 이루다 기록할 수가 없다. 이는 두더지가 자기 무리와 혼인하는 것보다 못한 일이니 무슨 말인가. 옛적에 한 두더지가 새끼를 낳아 매우 아꼈는데 장차 혼초를 구하고자 하였다. 아비 두더지는 어미 두더지와 상의하여 말했다. 내가 이 아들들을 낳아 사랑하고 중히 여긴 것이 이와 같으니 반드시 둘도 없는 귀한 족속을 택하여 혼인을 시켜야겠소. 둘도 없는 귀한 족속은 하늘만한 것이 없을지니 내 마땅히 하늘과 혼인해야겠소. 그래서 하늘에게 말했다. 내가 아들 하나를 낳아 애지중지 키웠으니 반드시 둘도 없는 귀한 족속과 혼인시켜야겠는데 생각해보니 둘도 없는 귀한 족속은 하늘만한 것이 없습니다. 당신과 혼인하기를 청합니다. 하늘이 말했다. 나는 능히 대지를 덮어 감싸며 만물을 낳고 모든 생물을 자라게 할 수 있으니 나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 그렇지만 오직 구름만이 능히 나를 가릴 수 있으니 내가 구름만 못하다. 두더지는 구름에게 가서 말했다. 내가 아들 하나를 낳아 애지중지 키웠으니 반드시 둘도 없는 귀한 족속과 혼인시켜야겠는데 생각해보니 둘도 없는 귀한 족속은 당신만 하니가 없습니다. 당신과 혼인하기를 청합니다.
구름이 말했다. 나는 능히 천지에 가득 차 있으며 해와 달을 덮어 가리어 사나를 어둡게 하고 만물을 컴컴하게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오직 바람만이 능히 나를 흩어버릴 수 있으니 내가 바람만 못하다. 두더지는 바람에게 가서 말했다. 내가 아들 하늘을 낳아 애지중지 키웠으니 반드시 둘도 없는 귀한 족속과 혼인시켜야겠는데 생각해보니 둘도 없는 귀한 족속은 당신만한 이가 없습니다. 당신과 혼인하기를 청합니다. 바람이 말했다. 나는 능히 큰 나무를 꺾고 큰 집을 날릴 수 있으되 산과 바다를 마구 흔들어대는 가는 곳마다 휩쓸어 황폐하게 만들 수 있다. 그렇지만 오직 과천 교회의 돌미륵만은 넘어뜨릴 수가 없으니 내가 과천의 돌미륵만은 못하다. 두더지는 과천 돌미륵에 가서 말했다. 내가 아들 하나를 낳아 애지중지 키웠으니 반드시 둘도 없는 귀한 족속과 혼인시켜야 하겠는데 생각해보니 둘도 없는 귀한 족속은 당신만한 이가 없습니다. 당신과 혼인하기를 청합니다. 돌미륵이 말했다. 나는 능히 들판 가운데 우뚝 서서 1100년이 지나도 꿋꿋이 뽑히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오직 두더지가 내 발밑에 흙을 파내면 나는 엎어지게 되니 내가 두더지만 못하다. 이에 두더지는 매우 놀라 자신을 되돌아보며 탄식하였다. 천하에 둘도 없는 귀한 족속으로 우리 족속만한 것이 없구나. 그리고 드디어 두더지와 혼인하였다. 대저 사람으로 분수를 알지 못하고 감히 국혼을 하여 사치스러움을 마음껏 누리려 하다가 끝내 남에게 재앙을 미치게 하는 자는 바로 두더지만도 못한 것이리라. 유진동의 사람됨을 알아본 이작연. 유진동은 관리를 치르기도 전에 부모를 여의어 배우지 못하였다. 날마다 장안의 협소배들과 논일며 마을의 돼지를 훔쳤다. 술락꾼에게 붙잡힐까 두려워 무리 가운데 한 사람에게 돼지를 베이 불러싸서 짊어지게 하고 또 한 사람은 머리를 풀어헤치고 따르며 고글하게 하여 마치 상여를 떠나보내는 것 같이 하였다. 그가 일찍이 큰 길 가운데서 사람들과 더불어 씨름을 하였는데 당할 자가 없었다. 당시 재상 이작연이 행차하여 사람들을 격지하였는데 유진등을 한 번 보고는 초혼을 멈추고서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불러서 앞으로 오게 하여 물었다. 너는 부영이 계시느냐?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큰형에게 의탁하고 있습니다. 무슨 책을 읽었느냐? 배우질 못하였습니다. 이작연은 유진동을 눈여겨보고서 떠났다. 이작연의 누나에게 딸이 있었는데 사윗감을 구할 때가 되었다. 이작연이 돌아와 그 누나에게 말했다. 오늘 내가 길을 가다가 한 호남아를 보았는데 귀골이 비범하고 씨름을 잘하여 능히 다른 사람을 굴복시켰어. 누님이 딸을 위해 사람을 택한다면 반드시 이 사람이 좋겠어. 누나가 웃으면서 말했다. 못난 여식을 위하여 어진 사람을 택해 주었는데 자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누구 말을 듣겠는가? 다만 씨름하는 것을 보고 사람을 취하는 건 들어보지 못하였네. 이작연이 말했다. 허락만 하십시오. 훗날 틀림없이 귀인이 될 것입니다. 마침내 기리를 택하여 유진동을 맞아들였다. 그는 18, 9세가 되었어도 여전히 무리한 짓을 일삼더니 드디어 활을 잡고 무의를 익혔다. 처갓집 노복이 공손하게 대하지 않자 쇠채찍으로 그를 쳤는데 즉사했다. 유진동의 장모가 괴롭게 여기고 이작연을 책명하며 말했다. 자네가 일찍이 좋은 신랑감이라고 칭찬해서 내 딸을 시집 보냈는데 이제 장성했는데도 학문을 닦지 않고 행실심이 패리오 굳으니 내가 몹시도 근심스럽네. 이작연이 말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아직 어려서 그렇습니다. 유진동이 사청에 가서 말타기와 활쏘기를 익히다가 낙마하여 기절했다가 소생했다. 그는 화가 나서 활과 화살을 부러뜨리고는 말하였다. 무예란 위험한 것이어서 군자가 마땅히 어부를 할 만한 것이 못된다. 이제부터 맹세컨대 무예를 버리고 학문을 일삼으리라. 이에 말에 뛰어올라 돌아가다가 길에서 대관의 격제를 만나는데도 말에서 내리지 않고 이작연의 집으로 달려들어가 배우기를 청했다. 이로부터 경서를 읽기 시작하여
마침내 명경과에 급제하였고 관직이 판서에까지 이른 뒤에 죽었다. 이자견에게는 동생 이자화가 있었는데 명제상으로 형제가 번갈아 여러 도의 관찰사를 지냈다. 이자견은 길거리에서 유진동을 한 번 보고는 그가 훗날 반드시 귀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서 드디어 혼인을 허락했다. 그 신묘한 지감을 어찌 평범한 사람의 안목에 견딜 수 있겠는가. 정승 최간과 결혼한 젊은 여자. 예전에 정승 최간은 나이가 거의 70이 되어서 후초를 구하였다. 중매를 내세워도 응하는 사람이 없다가 어떤 선비 집안에서 혼인을 허락하였다. 장차 납폐를 하려는데 그 집의 처자가 듣고서는 크게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며 부모에게 말하여 혼인을 물리쳤다. 이 시집의 한 처자는 집이 가난하여 중매가 들지 않았다. 승상이 사람을 시켜 말을 넣으니 그 부모는 기꺼이 허락하지 않았으나 처자가 말했다. 우리 가문에는 현달한 관리가 없어서 부모님께서는 세상을 마실 때까지 끼니거리가 궁벽합니다. 한낱 여자의 몸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원컨대 제 한 몸을 버려 그분을 쫓아서 저의 양치를 구일하고자 합니다. 혹 다행히 후사가 있어 자손이 영원하게 된다면 또한 좋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허락을 하자 드디어 후초가 되어 아들 하나를 낳았다. 함께 화합하여 산지 여러 해가 돼 정승이 죽었다. 그 아들 최홍윤이 크게 귀하게 돼 관직이 병조판세에 이르렀으며 이 씨는 종신토록 그의 봉양을 누렸다. 크게 통곡했던 그 처자는 한 선비에게 시집갔는데 행실을 잘못해 법망에 걸려서 삶을 잘 마무리하지 못하였다. 지금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기이한 이야기거리로 삼는다. 나이 90에 아들을 얻은 홍유손. 세조 때 처사 홍유손은 나이가 90이었는데 아내가 없었다. 후사를 위해 철을 구했는데 매파가 가는 곳마다 몽둥이를 들고서 내쫓지 않는 집이 없었다. 그런데 한 처자가 부모에게 말하길 비록 시집가서 하루 만에 청상이 될지라도 어진 사람의 아내가 되고 싶습니다. 하니 부모가 허락했다. 홍유선이 나이 90에 아들을 얻어 이름을 지성이라 지었는데 그는 박학 다문하여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후진을 가르침에 그 문화에서 현달한 관리가 많이 배출되었다. 홍지성은 선조 때 정유년 1597년에 이르러 나이가 거의 80이 되어서 죽었다. 부자가 양대에 걸쳐 8, 9 임금에 맡기도록 거의 200년을 지냈으니 어찌 기이하지 않은가. 일설에는 78에 아내를 얻어 2 아들을 낳았으며 지성은 그 둘째라고 한다. 꾀를 써서 미인 아내를 얻은 곡풍운의 사위. 곡풍운은 자가 태공으로 큰 부자였다. 예쁜 딸을 낳아 사랑이 돈독하였다. 화공을 구하여 잘생긴 남자 하나를 거리게 하여 문 위에 걸어두고 방을 붙였다. 딸을 위하여 사위감을 고르는데 이 정도는 되어야 허락할 수 있지. 그렇지 못하면 내 사위가 될 수 없다. 그 문을 지나다니는 사람이 하루에도 1000여 명이었으나 응하는 사람이 없었다. 하루는 수염을 길게 기른 노인이 지나가다가 절을 하였다. 그러고 나서 물러나 세심하게 살펴보더니 손뼉을 치고 크게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내가 늙어서 노망이 난게로군. 이 그림을 보고서 나는 우리 도련님인 줄 알고 절을 하였구나. 말을 마치고는 소매를 휘저으며 가버렸다. 부자의 여종이 엎어질 듯 달려와 아뢰었다. 이 그림을 걸어놓은 뒤 한 해가 다 가도록 응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방금 한 노인이 나타나 그 집 도련님인 줄을 잘못 알고서 절을 했다가 크게 웃고 가버렸습니다. 부자가 사람을 시켜 뒤쫓게 하고 그 사람을 따라잡아 물어보니 과연 그러하였다. 이에 부모와 의논하여 길이를 택하고 그를 사위로 맡기로 하였다. 이른바 그 도련님은 애꾸눈의 절름발이로 한 팔은 못쓰고 얼굴은 마마자국으로 검었다. 그 부모가 이름난 중매쟁이에게 뇌물을 줘 헌초를 구하였으나 납폐하였다가 되돌린 집이 셋이요 문명을 하고서 매파를 책망한 집이 5이었다. 그런데도 오히려 무당이나 수경에게 물으면
모두들 한결같이 말하였다. 반드시 아름다운 부인을 얻으리라. 이제 나이가 38으로 외롭게 홀로 지내며 스스로 위안하다가 늙은 종으로 인하여 부자의 딸과 정혼하게 된 것이다. 길일이 되어 장차 성례를 하러 갈 즈음 짐짓 일부러 저물 무렵까지 지체하였다. 분바른 가면으로 가장하고 나무다리를 짓고 나무팔을 소매 안에 넣고서 배례를 마쳤다. 쌍촉에 인도돼 방으로 들어가니 처자는 떼어난 미인이었다. 곧 분바른 가면과 나무다리, 나무팔을 몰래 감추고 촛불을 내보내고 누웠다. 밤이 깊어갈 즈음 늙은 종이 새끼로 온몸을 얼고 동이고 붉은 흙을 온몸에 발랐다. 관소를 꽂아 불을 밝히고서 밤에 부자의 집 지붕 위에 올라가 소리질렀다. 부자는 나오너라. 나는 동적 연못의 활용이다. 내가 예쁜 딸을 두었단 말을 듣고 배필로 삼고자 하였더니 모시의 아들에게 시집보냈구나. 이미 그 몸을 버렸고 억지로 뺏을 수 없으니 장차 모시의 아들인 내 사위를 죄주어야 하겠다. 신랑을 끌러 불러내 절하게 하고 분에 찬 노한 음성으로 말하였다. 너의 눈을 멀게 하리라. 신랑이 땅에 엎어지면서 눈에 아픔으로 소했다. 너의 팔을 부러뜨리리라. 그러자 신랑이 땅에 엎어지면서 큰 소리로 팔의 고통을 호소했다. 너의 한 발을 절게 하리라. 그러자 신랑이 큰 소리를 지르며 다리가 아프다고 소리질렀다. 너의 얼굴을 마마에 걸려 오칠한 듯 검게 만들리라. 그러자 신랑이 큰 소리로 얼굴이 아프다고 했다. 이 모두를 거의 죽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늙은 종이 지붕에서 내려와 달아나면서 큰 나무를 동쪽 못에 던지자 풍덩하는 소리가 났다. 다음날 아침 부자가 신랑을 불러내 살펴보니 애꾸 눈에 절름발이가 되었으며 한 팔을 못 쓰고 얼굴도 마마짝으로 검게 되어 있었다. 부자는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말하였다. 애석하구나. 동적 연못의 활용이 내 아름다운 사위를 병신으로 만들었도다. 늙은 종이 와서 그 신랑을 보고서는 큰 소리로 한참 동안 거짓 통곡을 하고는 떠났다.